밤사이 중부 내륙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기고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안에 저희가 15대로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버스 위에 나머지 차량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집을 나선 사랑하는 딸과 엄마, 그리고 가족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 안에서 생사를 달리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총체적 부실이 부른 예고된 인재. 어쩌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일주기가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핥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고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소방 상황실에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참사 당일 아침 8시 3분. 약 20분 뒤 궁평이 지하차도엔 평범한 일상의 현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불어나는 듯했던 강물은 어느 순간 지하차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여기 물이 범람을 해갖고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혔어요. 여기. 잠시만요. 엄습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탈출의 몸부림은 간절하고 또 절박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야 지하차도.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신경 빨리 가겠습니다. 얼마 안 돼 완전히 물에 잠긴 궁평이 지하차도. 피해는 컸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다시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지하에도 물이 가득 들어찬 상황이라 전화 신호도 잘 안 터졌을 것 같고요. 사망 14명, 부상 16명. 유족의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을 제가 그때 받아와서 켜보지는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오롯이 간직한 휴대전화를 아직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술 마시면 저한테 맨날 전화를 해요. 저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발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사실 그게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참했던 참사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1년 동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궁평이 지하차도를 찾았습니다. 도로에선 그날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생존자들의 충격과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라이트 옆에 천장 쪽 보시면 와이어가 있어요. 차라는 글씨 아래쪽으로 쭉 해서 와이어가 있어요. 저희들은 저랑 그 여자분은 와이어 잡고 나왔고, 그러니까 거의 나오자마자 저 지하차도 내부는 다 잠겨버렸어요. 아마 한 5초, 10초 정도만 늦었어도 아마 저도 이 인터뷰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차량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나뉜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생존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 동승자 형에 대한 미안함, 그런 죄책감,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생과 사가 갈린 참사 현장에서 3명을 구한 정석호 씨. 그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6개월이 넘어가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장기로다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6개월이 넘어서 그렇게 진단을 받아갖고 지금도 계속 진료받고 또 지금 약 타먹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 시간의 힘은 지하차도의 상흔을 메웠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의 깊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생사가 넘나드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분들, 이분들 상처가 생각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장에 함께했던 지인과 생사를 달리한 생존자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정말 컸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나 두통을 앓고 계셨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해도 남은 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달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시 그 명확한 진상 규명도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바라는 건 오직 그 두 가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최근 1심 재판부는 지하차도 인근 제방 철거와 부실한 임시 제방 공사에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현장 소장에겐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감리 단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진 거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다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본인들의 실수든 본인의 그 직무유기든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운 14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형량을 이렇게 좀 감량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돌아가신 분들만 좀 억울하겠구나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정말 14분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그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제 사실 이제 법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판사님께서 원래대로라면은 15년, 12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는 못한다.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만 가중토록 한 이른바 경합범 규정.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전 장례곡을 틀며 유족의 아픔을 달래려고 노력한 이유겠죠. 그런데 다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속도는 이보다 더 더딥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참사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는 이런 옹벽 형태가 아니고 토사로 덮고 놓은 그런 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임시 제방이었었는데 그 임시 제방의 높이를 물이 수위가 올라가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제방은 원류가 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먼저 인근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미호 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게 단초로 꼽힙니다. 책임 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도로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임시 제방이 무너져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차도를 덮친 만큼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행복청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제방의 높이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았고 보강 작업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데요. 팩트 추적팀이 취재한 결과는 이런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호강의 해발 기준 계획 홍수위는 29.02m. 정부의 하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임시 제방은 최소 30.52m로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이 주장한 당시 임시 제방의 높이는 29.74m로 규정보다 0.8m 가까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저쪽 그 지하차도 쪽으로 쭉 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명피해가 나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여기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이상래 당시 행복청장은 해임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당시 보도 설명 자료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와서 말씀을 또 드리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침상 좀 다른 관련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 그런데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로 차량이 들어가는 걸 미리 막지 않았습니다. 5개 통제 기준 가운데 1개만 충족해도 통제에 나서야 했지만 경고등이 3개나 켜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경찰 역시 안일하게 대응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에도 곧장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땐 지하차도는 이미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위기를 인지한 청주시 또한 재난 상황 전파와 긴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황. 관계기관은 심지어 내탓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뭐 제방이 위험하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저희 사업소 쪽으로 온 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천부서가 아니니까요.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용환 충북지사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안전관리와 재예방 대책 마련을 제대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전무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안전관리 의무가 무엇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실 위헌 논쟁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규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규정이 무엇이냐가 모호한 상황이라 그렇긴 합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일단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지만 기관장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이 조항이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큰 관심인데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최고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이 부분도 늘 논란이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설치나 관리 등의 결함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이 되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고 또 관리 권한이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책임자 처벌돼야겠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도 병행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처벌과 함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사후 약 방문식 대응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침수 위기에 놓인 지하차도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지방 하천의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범람 위험과 수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전국에 엄청난 수의 하천이 있거든요. 미호천도 미호강으로 이제 승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되기까지는 앞으로 몇십 년 나가서 100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는 지하차도 진입 자동 차단 시설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불과 4년 전 부산 지하차도와 1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엔 지하차도 진입 자동 차단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외부에 물이 들어와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의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무려 132곳에
관련 설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9곳은 외수 침수에 대비한 차량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천 의지와 후속 조치가 담보되지 않는 제도는 빛을 발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임시제방 붕괴와 위기 상황 전파, 교통 통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 기관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되풀이되는 참사에 대한 실제적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여 14명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기구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인데 일각에선 최상위 물관리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이 현실로 다가온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오송의 아픔과 절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의 지하차도가 182곳인데 이에 대비한 차량 통제 기준이 없었던 곳이 무려 159곳이었습니다. 거의 관리가 안 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안일했던 겁니까? 네,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해마다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 지하차도에선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2022년엔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불어나면서 차를 빼러 갔던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까지 이렇게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라고 했지만 앞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환경부는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봉천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가 일어났던 의정부 백석천과 같이 홍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와 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전체 하천 가운데 약 6.3%인 235곳을 분석 대상에서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잘못된 정보로 홍수 대책을 세우고 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연재해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오송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겠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